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지만 보통은 대기업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거대한 화두 하나를 도마 위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바로 ESG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이 세 글자가 어떻게 딱딱하고 보수적인 공공기관의 문턱을 넘어서 결국 여러분이 매일 누리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이랑 ESG가 무슨 상관이지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위해 저희가 두 가지 핵심 자료를 아주 샅샅이 해부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보도자료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료가 진짜 흥미롭죠. 네, 두 번째는 이 거대한 정부 지침을 실제 현장에 써먹기 위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흔히 휴라라고 부르잖아요. 네, HIREA죠. 네, 이 거대한 기관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아주 생생한 실무 문건입니다. 바로 ESG 고도화 로드맵 2026에서 2028입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내민 새로운 룰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공공기관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대체 어떤 3년짜리 치열한 작전을 짰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약간은 씁쓸한 통계가 하나 나오잖아요. 아, 네, 그 84% 통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무려 84%에 달하는 288개의 공공기관이 ESG 가이드라인 진짜 필요합니다 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이걸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몰라서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필요성은 아는데 하우투를 전혀 몰랐던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점이 억울했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ESG 기준이라는 게 전부 물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민간 기업에 맞춰져 있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바로 기획재정부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냥 베껴오지 않았다. 네, 기재부는 단순히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쓰는 기준을 공공기관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기업의 ESG와 공공기관의 ESG는 태생부터 다르고 그 결정적인 차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거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총 37개의 핵심 지표와 80개의 세부 지표로 꽉 차여 있는데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사회, 즉 S분야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보통 기업들의 S라고 하면 직원들 복지나 하청업체 갑질 논란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공공기관의 지표에는 안전경영,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그리고 상생협력 구매 실적 같은 것들이 들어갔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 직원들 잘 챙깁니다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철저하게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고유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돈을 얼마나 윤리적으로 버느냐가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얼마나 끊김없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느냐로 평가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가 공공 서비스 제공이니까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공공기관들에게 마냥 환영받을 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엄청 까다로운 게 많았죠. 네, 아주 도전적이고 까다로운 지표들이 대거 포함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기후 리스크라던가 생물 다양성 같은 지표들을 자율공시 형태로 포함시켰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중에 동네 주민센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곳에서 생물 다양성을 왜 챙겨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공공기관이 당장 서류 발급하고 민원 처리하기도 바쁜데 우리 동네 생태계 보호수까지 챙기면서 보고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 기관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관료주의적 압박이나 불필요한 숙제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실무자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왜?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틀어보면 이게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혁신의 기회요? 네, 그 압박과 혁신의 기로에서 아주 처절하게 고민한 흔적이 담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자료 HIRA의 내부 문건입니다. 그 기재부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니까 히라 내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냉정하게 진단표를 돌려본 거군요. 네, 자체 진단을 아주 엄격하게 한 거죠. 그 진단 결과 진짜 재밌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HIRA의 이 자체 진단표를 학교 성적표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히라가 스스로 채점한 현재 점수는 우수가 38개, 보통이 10개, 미흡이 9개입니다. 네,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눴죠. 과목별로 뜯어보면요. 안전인권, 정보보안, 내부통제 같은 사회와 지배구조 과목은 그야말로 최상위권입니다. 완전 모범생이에요. 평소에 관리를 잘해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후 대응, 물 사용량, 생물 다양성, 그리고 협력사 관리 같은 환경 과목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HIR가 정말 환경 보호나 투명한 경영 활동을 아예 안 해서 이런 낙제점을 받았을까요? 보통 종이컵 안 쓰고 이런 건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공공기관들이. 맞습니다. 문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와 공시의 체계화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아, 데이터의 체계화. 네. HIR 스스로도 문서에서 기존 활동을 가시화하는 공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아주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머그컵 잘 쓰고 이면지 활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식의 주먹구구식 변명은 이제 안 통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지배구조 영역을 보죠. 내부적으로 윤리경영 지침도 있고 통제 시스템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제부터 요구하는 건 그런 추상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나요? 지난 1년간 이사회 안건 중에 ESG와 관련된 안건의 찬성률이 정확히 몇 %입니까? 그 안건에 대해 이사들이 낸 보완 의견이나 반대 의견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정량적이고 투명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겁니다. 와, 엄청 깐깐하네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엑셀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는 거네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이 시작된 거네요. 네, 영수증 들이밀고 데이터로 증명해라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기관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 9개의 미흡 과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마스터 플랜을 짠 거잖아요. 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죠. 이 로드맵이 연도별로 짜여 있는데 당장 내년인 2026년 작전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2026년 로드맵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초 체력 기르기와 구멍 메우기입니다.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기관의 용수 사용량 파악, 그리고 기후 리스크 평가입니다. 저 진짜 이 부분 읽다가 빵 터졌잖아요. 물 사용량 부분 말씀이시죠? 네. 아니 공공기관 본사 건물 같은 거대한 곳에서 우리가 물을 얼마나 쓰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곳도 많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황당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문건을 보니까 그 수도 고지서가 따로 안 나오면 건물 전체 사용량에 직원 수 비율을 곱해서라도 제발 추정치라도 만들어 놓으라고 아주 절박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측정할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요. 이제는 그 밑바닥 데이터부터 싹 다 긁어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초 체력을 기른다는 게 진짜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후 리스크 대응 계획을 보면요. 이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한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보통 뭐 북극곰 살리기나 나무 심기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HLIA가 정의하는 기후 리스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맞아요. 폭염, 침수, 정전, 통신장애,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까지 이 5가지를 핵심 리스크로 꼽고 모의훈련까지 하겠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즉 NHS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게 아주 돋보이는데요. 오, 영국의 NHS요? 거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국의 HRS는 적응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고 기후변화 위험평가 도구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극심한 폭염이 오거나 홍수로 병원 지하에 있는 발전기라 물에 잠겼을 때 환자들의 수술이나 응급 서비스가 중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화해서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와, 진짜 생존과 직결된 거네요. 네, HIR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에게 기후 리스크란 단순히 날씨가 더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플 때 당장 접근해야 할 공공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이 박살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걸 명확히 인지한 거죠. 그렇게 연결되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병원 전산망이나 의료 시스템이 홍수 한 번에 멈춰버리면 그건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잖아요. 네, 생명이 달린 문제죠. 그렇게 2026년에 부랴부랴 기초 데이터를 모으고 급한 불을 끄고 나면 2027년으로 넘어갑니다.
2027년 로드맵의 핵심 키워드는 운영 고도화와 공급망 확장인데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도 머리가 좀 아파질 만한 아주 무시무시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바로 스코프3와 협력사 ESG입니다. 이제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2027년부터는 히라 혼자서 우리 건물 물 아껴 쓰고 전기 아껴 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HIR과 거래하는 수많은 외부 협력사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어떤 기관의 탄소 배출량을 잴 때 직접 굴뚝에서 뿜어내는 걸 스코프1, 기관이 쓰는 전기를 만들 때 나오는 걸 스코프2라고 하잖아요. 네, 기본적인 배출량이죠. 그런데 스코프3는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제가 HIR에 복사용지나 의료용 장갑을 납품하는 작은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쳐볼게요. 네, 가정해보죠. 2027년부터는 제가 그 장갑을 만들 때 나오는 탄소량, 심지어 트럭으로 본사까지 배달하면서 뿜어내는 매연까지 전부 계산해서 보고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협력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요구 아닌가요? 엄청난 요구죠. 하지만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협력사 ESG 경영이 핵심 지표로 박혀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아, 무조건 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휘오라는 2027년부터 핵심 협력사를 따로 분류해서 파일럿 평가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영국 NHS도 에버그린이라는 공급망 자가 진단 도구를 쓰고 있는데요. 에버그린이요? 네, 납품업체가 탄소 중립 목표를 지키지 않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아예 공공조달 입찰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휴어라도 앞으로 주요 계약을 맺을 때 이런 ESG 특약을 깐깐하게 반영하겠다는 거죠. 와, 내 코가 석자였는데 이제 남의 코까지 닦아주면서 감시해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2027년 계획 중에 제 눈을 진짜 의심하게 만든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자연자본 및 생물 다양성 지표예요.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투덜거리긴 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아마존 밀림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갯벌 옆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심 한가운데 있죠. 도심 한가운데 있는 사무직 공공기관이 생물 다양성을 도대체 어떻게 챙긴다는 건가요? 옥상에 텃밭이라도 가꾸겠다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무진들은 이 생소하고 모호한 개념을 자신들의 본업에 맞게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해냈습니다. 본업에 맞게요? 네, 자연이라는 범위를 단순히 숲이나 강으로 한정짓지 않고 의료 생태계 전반으로 넓혀서 본 거죠. 의료 생태계 전반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히라가 매년 엄청난 양의 전산 장비를 구매하고 폐기하잖아요. 그 폐기 과정이 토양이나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병원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폐의약품이나 화학 물질들이 하수를 타고 흘러갔을 때 수생태계에 어떤 독성을 일으키는지. 아, 그런 것도 생물 다양성 이슈가 되는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히라가 관리하고 평가해야 할 생물 다양성 이슈입니다. 이걸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TNFD, 즉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라는 국제기구가 만든 방법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려운 약자가 나왔네요. TNFD 방법론이요. 쉽게 말해 립 방법론이라는 건데요. 당장 모든 걸 할 순 없으니 이 중에서도 기초 단계인 립 라이트를 2027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립 라이트요? 그건 구체적으로 뭐라는 건가요? 조직의 활동이 자연과 어디서 부딪히는지 위치를 찾고 그 활동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그로 인해 우리 기관에 돌아올 리스크가 뭔지 진단해서 최종적으로 자연 리스크 매트릭스라는 걸 그려내겠다는 아주 원대한 계획입니다. 와, 그러니까 사무용품 하나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물 리모델링 할 때 나오는 건축 폐기물, 심지어 전국 병원들의 약품 폐기 시스템까지 전부 다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겠다는 거군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거대한 프로젝트네요. 맞습니다.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치는 거죠. 그렇게 2026년에 밑그림을 그리고 2027년에 협력사까지 쥐어짠 뒤에 드디어 최종 보스가 기다리는 2028년으로 넘어옵니다. 드디어 2028년이네요. 2028년의 목표는 외부 검증과 보건의료 ESG 리더십 확립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아주 원초적인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과급입니다. 네, 모든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결국 보상과 평가가 따를 수밖에 없죠. 2028년 로드맵을 보면 본부 단위의 핵심 성과 지표, 즉 KPI 달성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목표가 명확하게 생기는 거네요.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 성적표를 기관장과 주요 임원들의 경영평가, 즉 개인의 성과 계약과 직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삼전이나 애플 같은 굴지의 민간기업 임원들이 탄소 배출량 못 줄이면 연봉 깎이는 거랑 똑같이 가겠다는 거네요. 완전히 똑같죠? 내부 문서에도 아주 노골적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공시가 단순한 성과 홍보 수단에서 성과 평가 연계로 전환돼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3개년 로드맵의 진짜 종착지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활동이라고 하면 연말에 예쁜 자연사진 몇 장 박아놓고 우리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어요 하고 자랑하는 두꺼운 홍보용 책자에 불과했습니다. 네, 막 재생종이로 만든 두꺼운 책자들 매년 나오잖아요. 하지만 2028년이 되면 이 지표가 기관의 예산, 임원의 생존, 그리고 전체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냉혹한 잣대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재부의 꼼꼼한 가이드라인과 그 파도 위에서 살아남으려는 HIRA의 3개년 마스터 플랜을 아주 딥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아주 험난한 여정이죠. 그런데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마음속으로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공공기관들 고생하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래서 그 복잡한 로드맵이랑 KPI가 당장 내 삶이랑 내 지갑이랑 내 병원비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요. 사실 그게 오늘 심층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이게 결국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내부 문건을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복잡한 계획을 관통하는 하나의 열쇠 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본업 임팩트라는 단어입니다. 본업 임팩트요? HIR의 스스로가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항목들을 단순히 우리 참 잘했어요로 끝내지 않고 대국민 서비스, 즉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하라는 주문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지표 중에 정보 보호나 안전 경영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기재부 가이드라인의 S12 정보보호 지표를 볼까요? 이게 단순히 직원들이 백신 프로그램 깔고 사내 보안 인증서 받았다는 뜻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전 국민 데이터가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네, 다루는 데이터가 뭡니까? 전 국민의 가장 민감한 건강 기록과 병력 데이터입니다. 이 정보보호 지표를 깐깐하게 관리한다는 건 결국 여러분의 의료 데이터가 해킹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강력한 신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아, 털리면 안 되는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패가 결국 저 정보 보호 지표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S-5 안전경영 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공사장 인부들 안전모 씌우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공공기관 안전경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이 밤에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전산망이 멈춰서 건강보험 조회가 안 되고 진료 거부를 당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죠.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네요. 이 안전경영 지표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 시스템이 절대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대국민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와, 이게 뜯고 보니까 그냥 행정적인 서류 작업이 아니네요. 결국 겉보기엔 그저 딱딱한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관료적인 지표 같지만 그 본질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안전과 권리를 지탱하는 아주 튼튼한 뼈대라는 뜻입니다. 듣고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전에 종이 우편물 수천만 건을 모바일 카톡 고지서로 확 바꿨던 사례가 떠오르네요. 종이값 아끼고 탄소 배출도 엄청나게 줄였는데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니까 훨씬 편해졌잖아요. 네, 아주 대표적인 윈윈 사례죠. 공공기관이 머리를 쥐어짜며 이런 고민을 하면 결국 그 혜택은 우리 국민들 편의와 안전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공공기관들에게 착하고 좋은 일 좀 하세요 라고 권고한 게 아닙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에 걸쳐 37개의 아주 날카롭고 정량화된 잣대를 들이대며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선포했습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거대한 기관은 이 숙제를 해내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본사 건물의 물 사용량과 수도관을 체크하고 내후년에는 납품업체들의 탄소 배출까지 깐깐하게 따져 물으며 2028년에는 기관장의 월급과 성과캡까지 걸고 보건의료 생태계 전체의 체질을 뜯어고치겠다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로드맵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3년의 여정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아주 묵직한 생각거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아까 2027년 로드맵에서 HIRA가 협력사들에게도 평가를 요구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했죠.
만약 이런 거대 공공기관이 우리랑 계속 거래하고 싶으면 당신들 회사 탄소 배출량 엑셀로 제출하고 인권 경영 지표 맞춰오세요 라고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기업들은 컨설팅 갖고 서류 만들면 되겠지만 작은 기업들은 엄청 당황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A4 용지를 납품하거나 동네 작은 병원에 의료용 솜을 납품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먹고 사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납품업체들. 그들은 당장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네요. 환경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공공의 선을 위한 이 거대한 움직임이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비용이자 생존을 위협하는 잔인한 진입장벽이 되지는 않을까요? 와, 그거 정말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우리는 보통 공공기관이 깨끗해지고 환경을 생각하면 무조건 100%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는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오늘 우리가 뜯어본 공공기관의 빽빽한 실무 문서 한 장이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의 생태계를 얼마나 넓고 깊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파도는 이미 밀려오고 있죠. 변화의 파도는 이미 저만체에서 밀려오고 있고 그 속도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던져드린 이 마지막 질문과 함께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룰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놀라운 통찰을 가득 담은 자료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